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정기수급 시간 중에 못했던 비영리법인 내용 좀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각 사업소득 중에서도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하고 고유목적 사업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 거 아시죠? 그리고 또한 청산소득 역시 이제 미완료 소득도 과세하지 않고, 하지만 이제 토지 등 양도세는 전부 다 이제 과세하죠. 자, 그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수익 사업 소득이 이제 뭐냐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좀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이제 구분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먼저 우리 이제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이제 구분을 보면, 먼저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요, 1, 2, 3에 해당해요. 우리가 이제 이미 평소에 많이 봤던 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주로 상법에 의해서 설립된 이제 법인이죠.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령회사, 유한회사 이런 애들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사립학교법이나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도 비영리법인에 이제 해당해요. 이런 것들은 좀 공익성이 있는 법인인 것이죠. 그때 이제 이 간로안의 내용을 좀 주의할게. 조합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구성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법인세 시작할 때 공부하기를,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영리법인이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비영리법인인데, 그때 이제 영리냐 비영리냐의 판단이 단순히 영리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는 것은 아니라 했죠. 아무리 영리 사업을 할지라도 그렇게 벌어들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고유 목적 사업에 쓰면 비영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리냐 비영리의 핵심은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제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이라면 이것은 영리의 관점이고, 비영리 법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거기에 예외가 있다. 여기 보시면 조합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라고 돼 있죠.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조합법인이라면 이익을 배당할 수 있더라도 비영리 법인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밑에 조합법인, 여러분들이 뭐 흔히 볼 수 있는 조합법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농협, 수협 같은 것이겠죠. 그러한 농협, 수협 등의 이제 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더라도 우리는 현재 세법이 비영리법인으로 이제 보게끔 정책적인 혜택을 주게끔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국기법에서 보시면 법인이 아닌 단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법인이 아닌 단체는 그 단체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제로 이제 법인으로 보거나 개인으로 보게 될 것인데, 그때 이제 강제로 법인을 본다면 그때는 항상 비영리 법인인 것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다음 이제 비영리 외국법인은 주로 이제 외국의 정부, 외국의 지자체, 외국의 이제 비영리 목적 법인들인 것이고, 뭐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수익사업의 법인데요. 우리 이제 그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때 이제 비영리 법인이 이제 벌었다고 해서 전부 다 수익사업소득은 아니고, 법에서 열거된 몇 가지인 것이고, 그 열거된 것을 꼭 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사업소득이에요. 뭐 사업소득이란 여러분 소득세법 공부해서 잘 아시죠? 우리 이제 개인의 소득에는 뭐 이자 소득이 있고 배당 소득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고 근로소득 있잖아요. 그때 이제 소득세에서 배웠던 그 사업소득의 개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제 벌어들인 소득인 것이겠죠.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그러한 소득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도 좀 이렇게 일부의 사업들은 이제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그 일부의 내용들이 아마 여러분들 이런 노트 페이지 이제 오른쪽에 있을 건데, 이거 다 외우시기 힘드시겠죠?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있는 연구개발업. 우리 이제 소득세법에서도 이런 규정이 있었죠. 어떤 개인의 순수 연구개발업 소득은 과세하지 않지만, 다만 계약에 의해서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 용역을 정한 것은 과세하는 것이다. 우리가 순수 연구개발업이란 맨 땅에 해당하는 거, 외부의 누군가에게서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하는 게 아니었었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뭐 평생교육 시설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 항목이지만, 비영리법인에서 수익 사업소득이 아닌 것으로 이제 보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뭐 하나 더 열이 되신다면, 여기 농업과 관련된 것인데, 옛날에는 표현이 좀 애매했었지만 올해 이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제 명확하게 이제 표현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농업 중에 축산업은 이제 수익 사업에 보지만 축산업 외의 농업이라면 수익 사업에서 이제 제외하겠다 인 것이고, 뭐 나머지는 뭐 한번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
자, 기본적으로 인제 비영리법인이 인제 벌어들인 자금이 있었을 때 그러한 자금을 금융재산에 투자해서 본다든지 부동산 재산에 투자해서 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 전부 다 수익사업소득으로 과세하겠대요. 그래서 인제 이자소득, 배당소득, 채권 매매이익 이런 것들이 인제 대표적인 금융 투자소득이겠죠. 요런 것들도 역시 수익사업소득에 들어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이제 비영리 법인이 인제 그 외부에 인제 있는 지원자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대요. 근데 그렇게 지원금을 은행이 지원금 자체는 인제 수익사업소득이 아니겠지만 그렇게 받은 지원금을 은행이 예금해서 이자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수익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주식 투자해서 배당수익 벌었다. 과세한다. 채권 매매이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때 주의할 것은 우리 이제 소득세에서 일반 개인들이 채권 매매해서 처분이익 발생하면 과세하지 않는 비열거이지만 비영리법인은 이거 열거된 소득으로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 세 번째가 인제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처분이어서 아까 얘기했던 인제 부동산 투자가 인제 주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자, 근데 여기 인제 별표 1, 2, 3의 내용들이 중요하고 시험에 좀 잘 출제가 돼요. 특히 앞에 있는 두 가지는 여러 번 출제되었으니까 꼭 좀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이다. 자, 별표 1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대학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학교는 인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인제 강의 건물이 있죠. 그리고 인제 이 대학교가 이 건물에서 상당 기간 인제 강의를 해서 이 건물은 인제 대학교의 교육 사업,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대학교가 인제 이전을 한대요. 뭐 서울인데 뭐 대전으로 이전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 대학교에 있는 뭐 부동산, 토지 건물을 처분할 수 없겠고 막대한 처분이 있을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과세 뿌리고 나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가 힘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부는 아무리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처분이기라 할지라도 그 해당 자산이 3년 이상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을 한 것이라면 그때는 유형자산 등의 처분이익도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과세하지 않는 혜택을 주겠다. 이 관점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별표 2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 대학교에서 인제 교육 사업에 쓰는 건물이 있는데 그때 그 건물을 일시적으로 외부의 자에게 빌려줬대요. 뭐 거기에서 뭐 콘서트 해가지고 뭐 입장료 받고, 그다음 거기에서 뭐 어떤 전시해가지고 입장료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수 수익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럼 사실 그러한 부수 수익은 고유 목적 사업은 아니겠죠. 대학교의 교육 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인제 일종의 수익 사업이라 볼 수 있지만 과세관청은 일시적으로 그런 데 썼다고 해서 평소에는 주로 교육 사업이 있었는데 일시적으로 그런 거 썼다고 해서 수익 사업 수도로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 관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읽어보면 여기 있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의 유지, 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를 받았거나 입장료를 받았다든지 약간의 이제 부수 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고유 목적 사업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줄게. 그다음에 이제 별표 3번의 내용이 이제 어떤 거냐면 이 조세 피해를 이제 방지하기 위한 거야. 예를 들어 가지고 그림을 잠깐 보면 어떤 이제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이제 취득을 했어요. 당초에 이제 100원에 취득을 했고 계속해서 이제 수익 사업에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인제 언젠가가 인제 되어서 이거를 인제 처분하려고 했을 때 그냥 처분해 버리면 고유 목적 사업에 쓴 것이 아닌 거니까 수익 사업 수도로 과세가 돼야 되겠죠. 그때 인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수익 사업에 쓰던 건물을 고유 목적 사업으로 용도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고유 목적 사업의 건물로 인제 전환을 시켜. 그런 다음에 인제 여기에서 고유 목적 사업에서 한 3년 이상 사용해서 처분을 하게 되면 그때는 그 처분이익에 대해서 한 푼도 과세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과거 수익 사업에 상당 기간 썼음에도 한 푼도 과세가 되지 않는 합리적이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겠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살 때 이 부동산을 100원에 샀는데 고유 목적 사업에 전입하는 순간 그 당시의 시가가 이제 150원이래요. 그다음에 이제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한 이후부터의 이제 자산 가치 상승분이 이제 30 증가해서 180이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있는 이 30원은 과세를 하지 않고 요 50원은 과세하겠다 이 입장인 것이다. 그래서 50원 과세하고 30원 과세하지 않을 건데 그러면 이제 이 30원을 어떻게 구할 거냐는 여기 최종 처분가액에서 여기 전입할 당시의 시가 있죠. 요게 처분가액에서 요게 취득가액에서 이 전입되는 시점의 시가를 고유 목적 사업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그러면 최종 처분가액과 이 당초에 이제 고유 목적 사업 전입될 때의 취득가액의 차이를 우리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이제 나머지는 이제 과세가 된다는 뜻이겠죠. 자, 얘를 표현하는 법문장을 보면
수익 사업에 속하는 사자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전입한 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 여기 취득가액 150으로 해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처분 소입. 우리 이제 처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면 처분이익인데 그렇게 해서 제외할 처분이익을 구한다라는 뜻이에요. 뭐 시험에 이게 뭐 계산 문제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말 문제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요 문장 자체 좀 주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제 4번에 양도세 과세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권리 및 기타 자산이에요. 우리 이제 양도소득세 보시면 그 4가지 과세상 그룹이 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그룹이 이제 부동산 등인데, 그때 이제 부동산 자체는 여기 동그라미 3번으로 들어가서 과세가 될 것이고, 부동산 아닌 자산이라고 할지라도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 우리 이제 양도세 과세상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개인이 팔았을 때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1그룹 자산들, 여기 비영리법인도 똑같이 과세하겠다 이 관점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5번째 주식 등의 이제 양도소득.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여기 2번에 이자 배당 채권 매매이익이든 주식의 처분이든 일종의 이제 금융 투자 소득인 것이겠죠. 이러한 금융 투자 소득도 우리는 수익 사업 소득으로 과세하겠다 이 관점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의 내용들은 뭐 기존 내용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가 좀 설명드리고, 그다음부터의 내용은 이제 제가 과거에 촬영했던 것들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우리 이제 이렇게 비영리법인은 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영리법인처럼 이제 과세하는 것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얘가 비영리법인이면 금방 했던 수익 사업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통상 구성원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번 돈으로 고유 목적 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잖아요. 좋은 일에 최종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제 과세를 하면 좀 그런 거 아니냐라는 정책적인 배려를 통해서 비영리법인의 수익 사업을 과세할 때는 여러 가지 과세 혜택이 있고, 그것이 이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혜택들을 볼 건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이라는 거예요. 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이해하려면 준비금이라는 항목의 성격에 대해서도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법인세 6장 준비금 파트에서 안 배우고 넘어온 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서브노트 6장 법인세 6장 준비금 파트에 있는 내용이니까 거기를 좀 확인을 해줄게요. 기본적으로 준비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태충이니 퇴직연금 충당금이 아니라 충당금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름이 준비금이지 뭐 봉질은 충당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태충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볼 건데, 태충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미래에 지급할 퇴직급여가 있으면 그 미래에 줄 돈을 지금 미리 비용하는 거죠. 미래에 나갈 돈이고 지금은 안 나갈 돈이지만 미래에 나갈 돈이라면 지금 미리 비용할게 의 컨셉이고, 그랬다가 이제 실제로 그 시점 나중에 언젠가 퇴직급여가 지급되면 그때는 현금 나간 돈이 비용이 돼서는 안 되었죠. 왜냐하면 미리 비용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미리 비용하고 충당부채를 잡고 나중에 현금 줄 때는 이제 그 충당부채를 상기하는 이런 개념인데, 그때 이제 요 분계를요 살짝 분석을 해보면, 총회법 관점으로 분석을 해보면 부채 감소와 자산의 감소 두 가지의 사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상대방 계정에 전부 다 비용 수익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충당을 바라본다면 결국 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나갈 돈을 지금 미리 비용하고, 미리 비용했다가 실제로 그 미래에 돈이 나가면 그 나가는 시점에 순자산의 감소니까 그 시점에 비용으로 하되 미리 비용한 건 나중에 수익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결국 충당금이란 미래에 나갈 돈을 지금 비용하고 실제로 그 돈이 나갈 때는 그 미리 비용했던 걸 수익으로 이제 바꾸는 이런 활동인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준비금에 이제 대입해 보면, 준비금이라는 것도 충당금 마찬가지로 이자가 언젠가 미래에 지출할 금액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출할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 미래에 지출할 돈이 있다면 그 돈을 지금 미리 비용할게.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실제로 이제 나중에 그 지출액이 발생하면 그때 그 지출액은 일단 나갔으니까 순자산이 감소니까 그 시점에 비용하고, 대신 지금 옛날에 미리 비용했고 나갔을 때 또 비용하면 두 번이나 비용이니까 옛날에 미리 비용했던 비용은 나중에 이제 정식 나가서 비용 송금 받을 때 수익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처음에 송금을 받고 나중에 입금을 받으니까 결국까지 가면 소득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런 제도가 있는 이유는
초반부에 손금을 넣어가지고 앞쪽 연도에 세금을 적게 냈다가 나중에 그만큼 수익이 증가해서 세금을 더 내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초반에 세금을 덜 냈다가 후반부에 세금을 더 내게 되어서 세금을 그만큼 조기에 덜 내는 과세 이연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준비금의 제도는 절대적인 세금의 감소 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뒤에 납부함으로써 그만큼의 이자 혜택을 노리는 그러한 제도가 이제 되는 것이겠죠. 자, 그때 이제 현재 세법에서 준비금을 인정하는 규정이 법인세법에 되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되어 있는데요. 조특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법인세법도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시험이 나온다면 여기에서 나올 거예요. 현재 법인세법에서 준비금 제도를 통해서 이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가 이제 뭐가 있냐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뭐 살짝 기본 개념 소개하면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사업소득을 꽤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돈이 당장 이익이고 현찰이 있긴 있지만 이것이 미래의 고유목적 사업, 좋은 일을 위해서 쓸 거예요. 근데 미래에 좋은 일을 위해 쓸 건데 지금 벌었다고 지금 세금 내버리면 미래에 좋은 일에 못 쓰잖아요. 그래서 올해 돈 벌었지만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올해 번 돈 중에 미래에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만큼을 지금 송금받으면 세금을 덜 내서 미래에 좋은 일에 쓸 수가 있다라는 뜻이고,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보험회사는 항상 이제 사고 가입 계약자들이 사고 사건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보험금이 많이 나갈 수 있으니까 그 미래에 나갈 돈을 지금 미리 이제 막아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나갈 돈이 있다면 그것을 지금 미래에 나갈 돈 예상해서 그걸 지금 미리 송금 받으면 지금 소득이 줄어가지고 외부 유출이 안 되니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컨셉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들은 전부 다 미래에 상당한 지출일 것을 미리 송금받아서 미래 지출을 준비하겠다, 이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때 이제 얘네들 준비금 설정하는 방법, 송금 방법은 원칙은 결산 조정 사항이에요. 즉 장부에 비용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왜 이제 이렇게 꼭 결산 조정 사항으로 규정을 했냐면 가장 큰 이유는 배당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변에 이제 비용으로 이제 회계 처리하면 이 법인의 단기 순이익이 감소할 것이고, 단기 순이익이 감소하면 외부의 배당 유출액이 확 줄어드는 것이겠죠. 그러면 미래에 지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순이익이 올해 꽤 많이 벌었어요. 그럼 외부에 있는 이해관계인들이 배당 등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영리법이니까 배당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배당을 해버리고 나면 미래에 이러한 보험금에 대한 지급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너가 부계 비용을 해서 단기 순이익을 줄이고 배당을 외부로 유출할 수 있는 배당을 줄여준다면 그때는 세법이 조기에 송금 인정하는 혜택까지도 줄게.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이렇게 결산 조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외부 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이에요. 자, 우리 이제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기업회계 기준에 준수 의무가 없어요. 우리 이제 기업회계 기준 준수 의무는 누구에게 적용됐냐면 주식회사로서 자산 총액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주식회사만 기업회계 기준에 강제 준수 의무가 있고, 그 회사들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외부 감사에 이제 문제 지적이 있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비영리법인은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인회계사의 외부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가끔 비영리법인 중에 야, 우리 비영리법인은 정말로 회계가 투명해, 우리 믿고 우리 이 단체에 기부해도 돼라고 이제 투명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비영리법인들이 꽤 있어요. 그럼 자발적으로 공인회계사의 외부 감사를 받게 되겠죠. 그럼 공인회계사는 그 비영리법인이 기업회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했는지를 검토를 하는데, 기업회 기준에서는 이러한 고유목적 준비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것을 이제 부계 비용을 하는 순간 기업회 기준 위배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외부 감사를 받는 법인은 이거를 부계 적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세법은 그래 그렇다면 너 이거를 북에 이제 외부 감사 때문에 못 적는구나. 그러면 신고 조정, 손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의 세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줄게라고 했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IFRS를 적용하는 보험회사의 비상위험 준비금이에요. 자, 우리 이제 IFRS 같은 경우에는요, 보험회사의 책임 준비금은 북의 비용 준비금 부채 잡는 걸 인정해요. IFRS 인정하는 회계처리지만 이 비상위험 준비금이라는 것은 IFRS에서 인정하지 않는 계정 과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IFRS 적용하는 보험회사는 북에 적을 수가 없겠죠. 적는 순간 기업 회계 중 위배가 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개의 법인에 한해서만큼은 특별히 신고 조정을 허용해 주겠다. 그래서 이것은 뭐하고 비슷한 개념이냐면 우리가 이미 배웠던 법인세의 일시상각충당금이 있죠. 일시상각충당금도 원칙은 결산조정 사항이지만 기업회의에서 인정하지 않는 개정 항목이다 보니 예외적으로 신고 조정을 허용해 줬다라는 그 개념하고 이제 똑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시상각충당금하고 전부 다 똑같은데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신고 조정을 허용하면 손금산입 마이너스 부의 세무적만 있고 북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으니까 이 회사의 회계학에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지 않으면 그만큼 주주들이 배당으로 유출하기를 원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유출해버리면 준비금의 본래의 목적, 미래 지출을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은 준비금의 본래의 목적이 외부 유출을 막고자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에는 다른 방법으로 배당 유출을 막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막을 수 있냐면 우리 이제 배당을 외부의 자에게 안 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처럼 당기 순이익을 확 줄여버리는 거. 그럼 미처분 이익금 자체가 주니까 외부 유출이 불가능했고, 또 하나는 미처분 이익금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배당 못하도록 하는 적립금을 설정하는 거예요. 적립금을 설정. 그래서 회사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다면 여러분들 상법에서 배웠던 이익준비금 있죠. 이익준비금도 배당 못하도록 막아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와 유사한 적립금을 설정하는 거예요. 적립금. 그때 이제 적립금 이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준비금은 부채인데 요 적립금 쌓을 때는 이제 그 이름을 쓰는 것뿐이지 그냥 요 본질은 적립금 계정인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잉여금 처분을 통해서 적립금을 여기 송금 산입할 금액만큼 적립을 한다면 정부의 이제 정책 목표인 외부 유출 방지가 되었네. 그렇다면 비용하지 않더라도 송금 산입을 허용해 줄게라는 개념이고, 요 개념은 이제 혹시라도 나온다면 준비금에서 나온다면 요 개념이 이제 나올 거야. 그래서 기억할 거. 일시상각충당금이든 준비금이든 둘 다 결산조정 사항이고 예외적으로 신고조정을 허용하지만 일시상각충당금은 잉여금 처분 적립 없이 가능하지만 요 놈은 꼭 잉여금 처분 적립에 의한 신고조정이 허용된다. 요 개념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 이제는 이제 조특법 준비금인데 얘 별로 안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조특법 준비금은 회계학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정책적인 목표에 의한 준비금이기 때문에 무조건 잉여금 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을 허용한다. 조특법 준비금은 회계학에서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세법 정책적으로는 존재하는 개념이니까 똑같이 이렇게 회계학의 기업 회계에 따라 북에 못 적으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인데 별로 중요하진 않고 위에 게 좀 더 중요하다. 자, 이제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에 대해 세부적으로 볼게요. 우리 이제 준비금의 기본 개념 앞에 중요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금의 세부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세부적인 내용만 나오지 뭐 다른 준비금은 안 나올 거니까 준비하신다면 이 놈만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이 놈은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잖아요. 감가상각 같은 경우에도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한도라는 게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한도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제한 없이 한도 금액 제한 없이 설정할 수 있다면 이자가 이 법인이 올해 벌어들인 각사소득이 100억이다. 그럼 100억 다 설정하고 200억이다. 200억 다 설정하고 마음대로 설정해 상상세금을 안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세법은 일정 범위 내에서만 설정을 허용하고 있죠. 그건 이제 한도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그 한도는 이제 얼마일 거냐? 아까 우리 이제 비영리법인은 수익 사업에 대해서만 내는데 수익 사업에 이제 내용 중에 이자 배당이 있죠. 그렇게 이자 배당을 벌어들인 금액만큼은 그 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송금 산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자 배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50%만큼 이제 설정이 가능해요. 그때 여기에서 이제 하나 연결해서 기억할 거. 우리 예전에 법인세에서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이 공부할 때요. 그때 보시면 그 수입 배당 입금 불산입은 기본적으로 내국 법인한테서 법인 주주가 받으면 가능한데 그때 법인 주주 중에서도 비영리 법인은 안 된다라고 돼 있죠. 왜 그러냐? 비영리 법인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 있다면 이 금액에 대해서 100%만큼 준비금을 설정해서 송금을 받게 돼요. 그래서 100원의 배당금이 있고 100원의 송금 산입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그 비영리 법인 주주는 한 푼도 법인세를 안 내겠죠. 그러면 이중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입금 불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배웠던 거 비영리 법인으로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한 비영리 법인은 수입 배당은 입금 불산이 안 된다가 바로 요 놈 때문에 이제 나오는 것이죠. 자, 이제는 이제 이 한도의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할 건데 먼저 이자 소득 중에 비영업 대금의 이자 소득은 1번 항목에 들어가지 말고 2번에 요 수익 사업 소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비영업 대금의 이익의 소득에 대해서는 100%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50%까지만 설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다음 수익 사업 소득 구할 때 이제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수익 사업의 결손이 발생하면 1번의 소득 금액에서 차감한다.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 이 이제 비영리 법인이 이제 올해 이자 소득 금액이 한 1,000원 정도를 벌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활동에 소득 금액이 마이너스 700원이래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도를 계산할 때 요 놈은 이자 소득 금액 1,000원의 100%가 될 것이고 여기 이제 동그라미 2번은 0이겠죠. 0. 왜냐하면 수익 사업 소득 자체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0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법인의 각사 소득 금액은 300원밖에 없는데 1,000원의 10%인 100원이나 1,000원의 100%인 1,000원이나 손금 산입을 하게 되면 번 소득보다도 더 많이 손금 산입되는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 금액이 이제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1번의 금액에서 깐다. 그래서 여기 요 700 있잖아요. 요 700을 여기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그럼 300의 100%인 얼마까지만 300까지만 송금 산입해서 요 금액이 0이 될 수, 각사 소득이 0 되는 금액까지 할 수 있다. 이 개념인 거예요. 단순히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B인데 B는 뭐냐면 우리 이제 비영리 법인의 경정, 세무조사를 했더니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 금액, 그러니까 이제 입금 산입한 거겠죠. 그렇게 이제 세무조사로 입금 산입한 금액이 있는데 특수관계인에게 상여나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다면 비영리 법인의 특수관계인, 뭐 설립자 등이 되겠죠. 그런 자들에게 부당하게 유출한 금액이 있고 그렇게 부당하게 유출한 금액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이 입금 산입해서 수익 사업 소득 금액을 구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금액에서 빼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 빼게 되면 한도가 줄어드니까 제재의 컨셉이 되는 것이겠고. 그다음 자 여기 이제 동그라미 이번에 이제 우리는 수익 사업 소득에서 50%인데 무조건 수익 사업의 50%는 아니고 첫 번째 이미 100% 한도를 받은 이자 배당은 빼야 되겠죠. 그래서 이자 배당은 빼고 물론 이제 비영업 대금 이익은 여기 안 들어가니까 결국 2번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자 배당을 제외한 이외의 수익 사업 소득이 돼 있고 거기에 다시 2월 결손을 이제 빼고 법정 기부금도 이제 빼는 것이죠. 그래서 2월 결손은 빼고 법정 기부금까지 빼고 남은 소득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정 기부금 같이 국가에 기부한 거 빼고 과거에 손실 본 거 빼고 하면 현재 이제 고유 목적 사업에 지출 가능한 소득이 남겠죠. 그 소득이 이제 50%인데요. 항상 우리 이제 이렇게 2월 결손금이 나오게 되면 이 2월 결손금이 어떤 종류냐, 시점의 제한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겠죠. 요건 이제 시점의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점의 제한이 있으니까 이제 10년 이내겠죠. 근데 10년 이내 2월 결손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다시 거기에다가 과세 표준 계산할 때 공제받은 거, 과세 표준 계산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비영리 법인이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회생계획이 진행 중이 아닌 법인이라면 60%의 한도를 받겠죠. 그때 각사 소득은 1,000원인데 2월 결손금이
한 900원이 있다라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얘는 이 2월 결손 900원을 다 못 빼는 거 아시죠? 얼마까지만 뺄 수 있냐면 600원까지만 뺄 수 있잖아요. 그래서 600원까지만 빼서 과표가 이제 400원이 이제 될 건데, 그때 못 뺀 300원 있잖아요. 900원 중에 못 뺀 300원은 여기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2월 결손금 공제받은 금액 있죠. 2월 결손 공제받은 그 금액까지만 이제 빼라라는 이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50% 특례인데요. 여기는 이제 100%는 항상 100%고요. 여기 이제 50%가 원칙이지만 비영리법인 중에 좀 더 혜택을 줄 놈이 있으면 80%나 100% 법인도 있다는 것이죠. 먼저 80%가 적용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에서 이제 지출을 해요.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서 이제 지출할 건데, 그러한 지출액 중에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을 했다면 뭔가 혜택을 주겠다는 거야. 여기 50%만큼 설정해주고, 혹은 사립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병원 등에서 이제 서브노트 보시면 훨씬 더 많은 이제 단체들이 있죠. 근데 다 배우기 힘드니까 요 세 가지 정도 기억하시고, 요런 애들이 고유목적 사업이나 지정기부금 역시 공익적인 지출이죠. 지출액 중 8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그래서 결국 50% 이상이나 8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한다면 상당한 혜택을 주겠다라는 뭐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장학금 지출을 유도하는 개념인 것이다. 그래서 과거 2차 시험에는 뭐 요런 80% 50%까지도 기억하게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다음, 자, 이제는 이제 준비금의 사용 및 상계인데, 여기 이제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드리면, 우리 회사가 이제 비영리법인이 처음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이제 설정을 하겠죠. 차변의 이제 비용 100원, 대변의 준비금 100원. 물론 이제 이걸 부계 이제 회계 처리해도 좋고, 부계 회계 처리하지 않으면 송금사안이 100, 준비금 마이너스 10 해도 좋겠죠. 자,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준비금을 설정했다는 건 본질이 뭐냐면 미래에 100 지출할 거니까 그 미래에 지출할 100을 지금 미리 송금해 주세요라는 개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면 이것은 세무서에 대한 일종의 약속이에요. 저 미래에 이 100 지출할게요. 미래에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서 이거 지출할 테니까 지금 미리 송금해 주세요 라는 이제 약속인 것이죠. 그러면 이 약속을 지켜야 될 것인데 10년 동안 100년 동안 지켜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5년 이내에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서 지출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 5년이 되는 시점까지 만약 이 비영리법인이 지출을 80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럼 지출한 80을 우리는 준비금하고 이제 상계하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좋고,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출할 때 우리 준비금 환입한다 했죠. 그래서 준비금 80, 수익 80 해서 준비금 송금상액 등에 환입되고, 현금 지출한 80은 별도로 이제 송금이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고.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건 여기 준비금 송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를 했다면, 이제 나중에 입금으로 돌아가야 될 건데 어떻게 돌아갈 거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이제 입금으로 돌아가는 것은 실제로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서 지출했을 때, 그때 이제 입금으로 돌아가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통상 여기도 보시면 준비금의 상계라고 하죠. 상계. 그래서 지출한 금액하고 준비금을 상계한다고 표현하고. 그러면 이제 얘가 5년 동안 80은 지출했으니까 80은 약속을 지켰지만 20은 약속을 못 지킨 것이죠. 그러면 약속을 못 지켰으면 이연의 혜택이 중단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약속한 금액 중에 지출하지 못한 20은 바로 입금으로 돌아가라. 이연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라는 이제 이런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 사건부터 보면 법은 준비금을 최초에 설정했으면 그 설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5년 안에 5년 안에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서 지출하든, 아니면 지정기분 같은 공익적인 기부금을 지출하든 지출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지출한 금액하고 준비금은 이제 상계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우리는 지출한 금액은 이제 사용한 금액이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사용한 금액은 먼저 계상한 연도의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부터 상계해야 된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준비금을 설정을 할 때는
한 연도만 한 게 아니겠죠. X1년도도 설정했고 X2년도도 설정했다면 그때 우리는 이 지출한 80은 어디에서 먼저 X1년도에 설정한 준비금하고 먼저 상계하고, 그러고도 이제 만약에 여기가 180이면 180 중에 100은 여기에서 하고 남은 80이 있다면 X2년 준비금하고 상계하고 뭐 그렇게 한다라는 뜻이고요. 선임 선출법 당연한 상식이겠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 케이스인 거예요. 요 케이스.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잖아요.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을 이제 이렇게 원샷으로 이제 입금 돌아가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원샷으로 입금 돌아가느냐 보면 사용 금액 80원 하고 상계 후 잔액, 아까 100원 설정했는데 80 상계했으니까 남은 게 20이 있죠. 그 20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은 아래 사유가 발생한 연도에 전부 다 입금에 산입하는데, 자, 4가지 사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손금 계상한 연도의 종료일이 이후 5년이 된 날까지 지출하지 아니하면 약속인 거죠. 당연히 원샷으로 입금 산입하는 거 상식이에요. 이거 일종의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 일시상각 충당금 설정할 때 국고보증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 보험차액 같은 경우에 2년 이내에 지출을 해야 되죠. 근데 만약 그러한 1년이나 2년 이내에 지출하지 아니하면 전부 다 원샷으로 입금 산입한다.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도 있는 게 해산한 경우. 우리가 이제 해산을 했다는 건 더 이상 비영리법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때 만약 해산했다는 이유로 5년 안에 5년이 안 돼서 했다는 이유로 아직 5년 안에 아무런 조정이 없다면 백송금의 80만큼만 약속을 했고 20은 약속을 어겼음에도 손금만 받고 끝나는 면제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야. 당연히 해산을 하게 되면 입금으로 돌아가야 돼 있고, 이렇게 이연의 혜택을 받다가 법인이 해산을 했을 때 입금 산입하는 건 여기에도 있지만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던 더 중요한 것들이 많죠. 제일 첫 번째 배웠던 게 법정 출자 전환 채무 면적이 있으면 미래 결손금 미리 입금 불산입했다가 실제로 결손금 발생하기 전에 해산하면 전부 다 원샷으로 입금 산입하고, IFRS 적용하는 법인이 후입 선출법 하다가 이외의 방법으로 평가원 변경했을 때 그 변경에 따른 평가증에 우리는 입금 불산입했다가 5년 동안 나눠 입금 산입하는데 그 5년의 기간 중에 혹시라도 해산했다면 잔액 원샷으로 입금 산입하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일시상각 충당금도 아까 얘기했던 1년이나 2년 안에 지출해야 되는데 그 기한이 되기 전에 해산했다, 지출하지 않고 해산했다, 전부 다 입금 산입한다는 거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금방 했던 전부 다 2년의 혜택을 받는 기간 중에 해산하면 당연히 2년의 혜택이 중단돼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입금 산입하고요. 두 번째, 고유목적 사업을 폐지했다. 이 비영리법인이 해산하지 않더라도 고유목적 사업을 더 이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미래에 지출할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서 지출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때도 당연히 2년이 중단돼야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이 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이 되면 더 이상 비영리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준비금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러한 사유일 때는 원샷으로 환입을 한다. 자, 여기까지가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근데 비영리법인은 그거 말고도 다른 이외의 혜택들이 있어요. 요것들은 이제 다시 우리 뒤에 11장에 있는 내용이니까 서브노트를 이제 다시 뒤로 좀 들어오시고, 먼저 이자 소득의 이제 분리가 선택,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영리법인, 이미 배웠던 영리법인의 각사소득할 때는 영리법인은 분리과세라는 게 없어요. 그 금액이 중요하든 안 중요한 금액이든 반드시 신고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자 소득에 한해서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끔 했어요. 자, 이건 이제 혜택인데 우리 분리과세 하게 되면 원천징수로 끝나잖아요. 일반적인 이자 같은 경우에 몇 프로? 14% 원천징수되는 것이죠. 그럼 14%로 끝나버리는 게 비영리법인에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이 비영리법인이 신고를 할 때 세율이 10%밖에 안 돼. 그러면 신고하면 이미 14% 원천징수된 것 중에 4%를 환급받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때는 이제 안 좋은 거지만, 반대로 이 비영리법인이 소득이 많아가지고 20%나 25%까지 가게 되면 신고하면 세금 많이 내야 되는데 14% 끝나면 유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분리과세는 강제는 아니고 선택이에요, 선택. 그럼 이제 어떤 비영리법인이 분리과세를 선택할 것이냐? 바로 자신의 법인 세율이 20%, 22%, 25%까지 가서 원천징수세율보다 더 높은
비영리법인 있죠. 신고를 했을 때 원칙 세율보다 더 높은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비영리법인이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어서 신고할 때 법인 세율이 10%밖에 적용되지 않다면 분리과세 선택하지 않는 것이겠죠. 자, 그때 이제 하나 주의할 거. 우리 원천 징수된 이자 소득에 투자 신탁 이익은 포함한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 법인세 할 때 배웠듯이 법인의 경우에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원칙 징수되는 것은 아니고 딱 두 종류, 이자하고 투자 신탁이죠. 그래서 투자 신탁 이익은 사실은 이자 소득은 아니지만 배당 소득적 성격이지만 원칙수된 거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요 놈도 역시 함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비영업 대금 이익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그런데요. 비영업 대금 이익은 원칙세율이 25%예요. 그럼 현재 법인세의 최고 세율이 25%니까 이 놈은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순간 바로 법인세 최고 세율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쟤를 분리과세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분리과세를 처음부터 선택할 수 없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분리과세 선택하는 게 오히려 제재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안 되도록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시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또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우리 이제 비영리법인이 이제 처음에 분리과세를 선택을 했고 신고를 안 했겠죠. 신고를 안 한 것이라면 분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저 예전에 신고 누락했네요. 신고 누락했으니까 다시 신고할게요. 그래서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최초 년도에 이거 원칙된 이자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건 실수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선택인 거예요. 사후적으로 그 선택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신고하지 않아서 분리를 선택했으면 사중에는 다시 신고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신고가 된다는 건 종합과세라는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건 말 문제 중요한 거니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자산 특례인데 이게 이제 어떤 특례냐면, 자, 어떤 비영리법인이 이제 토지, 건물 같은 양도소득 자산을 이제 팔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근데 우리가 개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법인세를 신고해야 되는데, 이 법인세의 신고는요 제출해야 될 자료가 굉장히 복잡해요. 기본적으로 장부를 적어가지고 BSIS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청구서들 많이 제출해야 되고 굉장히 번거롭지만 개인의 양도소득세는 그러한 재무제표라는 게 없어요. 분계 기장이라는 게 필요 없고 그냥 계약서 신고서랑 계약서 몇 장 정도 제출하면 되는 훨씬 더 간편한 계산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로 신고해야 되지만 이 법인세를 평소에 신고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이라면 잘 못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왜 비영리법인이 평소에 신고하지 않았을 거냐?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은요 제대로 된 사업소득이 없고 주로 이자 조금 정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자가 얼마 안 되니까 분리과세를 선택해버리면 다 신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사업소득, 제조업이나 도매업이나와 같은 제대로 된 사업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라면 평소에 법인세 신고를 많이 했을 것이고, 제대로 된 사업소득을 하지 않았던 비영리법인은 대부분 분리과세를 선택해서 평소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번에 부동산 처분이 있다고 해서 법인세 방식으로 신고하면 번거롭고 힘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 기본적으로 이 특례는 사업소득의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 즉 평소에 법인세 신고를 안 했던 놈인 것이고, 양도세 과세자산의 양도소득은 법인세 신고하는 과표에는 안 하고, 그럼 법인세 과표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건 세금 안 낸다, 법인세 안 낸다는 게 아닌 거예요. 법인세 신고 방식으로가 아니고 양도소득세 신고 방식을 준용해서 나온 금액, 즉 양도소득세 있죠. 개인이라고 가정하여 양도소득세 방식으로 신고했을 때 그 세금을 예정신고 및 자주신고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서 결국 간편한 양도소득세 방식의 계산 및 신고를 허용해 주겠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다만 아까도 강조했지만 모든 비영리법인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누구만 사업소득의 수익사업이 없었던, 즉 평소에 신고를 잘 안 했던 비영리법인만 그렇다. 아주 역시 중요한 거니까 기억하시고, 그 다음 기장의무와 관련해서는 예전에 무기장가산타 할 때 한번 했는데,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이 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장부를 꼭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장의무가 있는데 채권 매매액이 있는 경우는 마찬가지고, 다만 기장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안 물리겠다.
그래서 예전에 무기장 가산세 할 때 비영리법인은 안 물린다는 걸 배웠었죠. 왜 이런 혜택을 주냐면 아무래도 이제 비영리법인은요, 그 세무적인 능력, 회계적인 능력이 좀 떨어져요. 비영리법인은 아무래도 급여를 좀 많이 못 주다 보니까 격리 전문 과장님이 있는 것보다는 뭐 격리도 하고 총무도 하고 인사도 하고 여러 이제 그걸 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어가지고 사실 전문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기장 능력을 고려해서 사업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장부 기장은 해야 되지만 안 했다고 해서 제재하지는 않겠다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사업소득 등이 없는 법인이라면 이자 조금, 어쩌다가 부동산 처분 조금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아예 장부를 기장 안 해도 좋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법인세 신고 방식이 어려워서 양도소득세 신고 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이제 이외이자는 기장 의무가 없고 기장을 안 했다면 BSIS가 나올 수가 없겠죠. BSIS와 같은 필수적 첨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신고한 것으로 인정해 줘야 되겠다. 자, 이제는 구분격리. 이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과 수익사업이 있다면 양쪽에서 소득이 발생을 할 건데, 고유목적 사업소득은 과세하지 않고 수익사업소득은 과세하니까 이 소득이 어느 사업의 소득인지를 구분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구분할 때는 BS하고 IS를 다 구분해야 될 것인데, 먼저 이제 재무상태표 BS의 구분이에요.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 내는 자산부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는데 이 하나의 건물 안에서 수익사업도 하고 있고 고유목적 사업도 하고 있다. 기타 사업이라는 게 바로 이제 고유목적 사업이겠죠. 그렇게 이제 자산부채가 양쪽에 열려 있으면 그때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제 바라보겠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동그라미 이번에 전출입인데, 우리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을 수익 사업의 지출을 이제 했대요. 수익 사업에 이제 사용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 사업과 고유목적 사업은 이제 별개의 관점으로 바라보신다면 수익 사업 파트에서 이 자산을 공짜로 넘겨받은 거니까 일종의 자산 수중이익이 되는 거예요. 자산 수중이익이 돼버리면 법인세를 내버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는 이제 고유에 쓰다가 수익으로 넘어온 자산이 있으면 수익 사업의 자본의 증가로 처리한다. 즉 자산 수중이 입금을 안 본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고유에 쓰다가 수익에 쓴다고 해서 그것이 세금 낼 일은 아니다. 이 관점이겠고, 반대로 수익에 쓰던 자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수익 사업에서 고유목적 사업에 돈 준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고유목적 사업에 현금을 주나 아니면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라고 건물을 주나 순자산을 상대방 사업부서에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아까 배웠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사용인 것이다. 우리가 현금 준 것만 사용이 아니라 이렇게 실물 자산 준 것도 사용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금액하고 우선적으로 상계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 이제 상계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금액들하고 이제 상계하는데 뭐 이런 것까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요거 자체만 하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 항목인데요. 먼저 공통입금이 있다면 양쪽 사업에서 함께 발생하는 수익이 있다면 그것은 개별적인 수익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재 매출액 중에 고유목적 사업 매출액이 한 60%고 수익 사업 매출액이 40%면 공통입금도 그렇게 6대 4의 비율로 안분한다 라는 뜻이겠고, 공통성금 같은 경우에는 업종이 동일하면 공통입금과 똑같이 매출액이 비례하지만 업종이 다르다면 개별 송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게끔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이건 뭐 단순 암기하시면 될 수 있는 사항들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문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비영리법인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우리 이제 11장에 이제 14번을 좀 펴보시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각사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비영리법인의 각사 소득에는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이나 모든 수입을 포함한다는 틀렸죠. 우리 이제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자산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사용하면 과세하지 않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영리내역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산한 경우에는 우리 이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결산 중 사항이니까 북에 이제 비용으로 처리하면 한도 금액 범위 내에서 소금되는 거 아시죠? 그러한 경우에는 그 계산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이후 연속하는 3개년도의 산출세액에서 순차적으로 차감한다는 틀렸죠. 이것은 이제 장부에 비용하면 그냥 손금이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이제 5년 범위 내에서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거나
혹은 일반 기금 지출에 쓰게 되면 이제 상계해서 이제 소멸하게 될 것이고 5년 동안 사용하지 않게 되면 일시 환입을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뭐 산출세액에서 차감한다의 개념은 없어요. 세 번째, 수익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유형자산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 신고하지 아니한다. 자, 이 동그라미 3번과 같은 내용은요, 과거 이제 비영리법인 시험 문제에 엄청나게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이제 수익 사업을 하게 되면, 평소에 이제 수익 사업을, 사업 소득의 수익 사업을 하게 되면, 평소에 이제 늘상 사업 수익이 발생해가지고 법인세 신고를 많이 했겠지만, 평소에 사업 소득의 수익 사업이 없었으면 평소에는 법인세 신고 잘 안 했던 것인데 이번에 이제 양도세 과상자산을 팔아가지고 법인세 신고하려면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법인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수익 사업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양도세 신고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는 특례가 있잖아요. 자, 그때 이제 핵심은 뭐가 없는 놈만 그런 거예요? 사업소득의 수익사업이 없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그냥 이제 수익사업을 하는이라고 해서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요. 요 수익사업이 이제 사업소득의 수익사업을 사업소득의 이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고 그렇다면 그때는 반드시 법인세 신고를 해야 되겠죠. 사업소득의 수익사업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렇게 신고를 생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시 가산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얘는 맞는 문장이죠.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법인세하고 소득세하고 장부 불성시 가산세와 관련해서 주의할 거. 먼저 소득세부터 해보면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라면 장부 기장하지 않으면 전부 다 가산세를 물리지만 소규모 사업자만 안 물리고 또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장부 관련 가산세는 비영리법인은 항상 안 물려요. 아무래도 이제 비영리법인이라면 거기 있는 경리과장분들이 좀 세무적인 능력이 좀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부를 적지 않더라도 가산세를 물리지 않게끔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비영리법인이 이제 수익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 부채 및 손익을 수익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에 이제 사업에 속하는 것을 당연히 구분해서 기록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과세할 거 안 할 거. 수익 사업은 과세하고 나머지 사업은 과세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구분해서 기록해야 되는데 안 할 수 있다는 틀렸겠고. 이 밑에 이제 15번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에 사업소득과 채권 매매액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은 기장 의무가 있다는 틀렸죠. 우리 이제 비영리법인의 기장과 관련해서는 금방처럼 사업소득과 채권 매매액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이 있으면 기장을 해야 되되 다만 기장 안 했을 때도 가산세는 이제 없겠고 또한 알처에 사업소득이나 채권 매매액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이 없으면 아예 기장 의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자가 있다, 배당소득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장부 기장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영리법인의 배려인 것이죠. 두 번째, 유형자산의 유지 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 입장료 수입 등 부수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을 본다는 틀렸죠.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수 수익이 있더라도 우리는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례 조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수익 사업에 사용한 것을 본다는 표현은 틀렸겠고. 세 번째,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상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은 영리법인일 것이고 민법,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 비영리법인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관로 안에도 보시면 법에서 정하는 조합법인 등 외에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영리법인인 거 아시죠? 구성원에게 이익을 주면 영리고 이익을 분배하지 않은 비영리니까 그래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영리니까 빼고 근데 다시 이제 예외가 있었죠. 우리 앞에 있던 조합법인 같은 경우 농협수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익을 배당을 하더라도 특별히 비영리법인으로 이제 봐주는 예외 조항이 있죠. 어쨌든 이제 이러한 이익 배당하지 않는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맞고요. 동그라미 4번에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된 날까지는 틀렸죠. 3년이 된 날까지가 아니라 5년이 된 날까지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거나
일반 기본 지출에 사용하거나 해야 되겠고, 다섯 번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아까 앞에 설명했던 거죠.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익 사업을 안 했으면 평소에 신고를 잘 안 했으니까 금방처럼 지상권의 양도소득의 과상자산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발생한 소득이 있었을 때 법인세 신고를 생략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가 있죠. 이제는 16번. 과세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에 출자 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양도소득이잖아요.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이고,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도 수익사업소득이죠. 둘 다 수익사업이다. 맞고, 두 번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을 전부 다 원샷으로 입금해 산입한다. 맞고요. 세 번째,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금액. 자, 이게 이제 어떤 표현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전년도 X1년도 말까지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이 이제 100원이 있대요. 근데 이제 X2년도 중에 우리 이제 일반 기분 같은 이제 일반 기분이라든지 고유목적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죠. 지출할 수 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사용한 금액이 120이래요. 그럼 120이면 1차적으로는 이미 설정되어 있는 요 100하고 상계하게 될 것이고, X1년도에 이미 존재하는 거 하고 상계할 것이고. 근데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회사는, 이 비영리법인은 X2년 12월 말에도 다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만 이제 임의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한 50 정도 설정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렇다면 이미 작년도 100 중에 올해 120에서 초과 사용했잖아요. 그럼 초과 사용한 그 20은 올해 년도 말에 설정될 여기에서 다시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요 금액에서 우리는 나머지 20, 요 X2년도에 새로 설정한 여기에서 상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올해 50을 설정을 했지만 이미 20을 이미 사용한 것을 보니까 나머지 30만 이후에 미래 5년 이내에 사용하면 되게끔 하는 그런 제도인 거예요. 뭐 요거 뭐 아주 중요하게 강의는 안 했지만 그래도 뭐 출제된 내용이니까 알고는 좀 계실게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이제 첫 번째 끝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그래서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에서 지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혜택을 주겠다. 이 관점. 동그라미 이제 4번에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 또는 특례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일반 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서죠. 위하여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한도까지 손금에 산입한다. 그래서 특례가 아닌 일반이다. 그것만 틀렸고 나머지는 맞고요. 동그라미 5번은 앞에서 뭐 여러 번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생략할게요. 그 밑에 17번. 비영리법인의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에 국기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우리 이제 국세기본법에서 법인이 아닌 단체이면 법인으로 보거나 아니면 개인으로 보거나 하죠. 그때 이제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면 우리는 이제 항상 비영리법인으로 봐요. 뿐만 아니라 국내에 이제 주사무소를 두고 있다면 얘는 비영리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이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때는 이자소득의 50%를 곱한 금액, 50%가 아니라 100%인 거 아시죠? 100%. 이자하고 배당은 100%.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그래서 2번이 틀렸겠고. 세 번째,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때에는 결산 조정에 의한 것이 원칙이다. 맞죠? 기본적으로 준비금은 결산 조정 사항이에요. 다만 특례로서 밑에 줄에 외부 감사 대상 법인 같은 경우에는 기업 회계 기준을 이제 준수해야 될 의무 때문에 당부에 회계 처리할 수 없으니까 잉여금 처분에 의한 신고 조정을 특별히 허용해 주죠. 맞고요. 네 번째, 비영리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 일단 가로는 건너뛰고 으로써 원천 징수된 이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이자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다만 이제 이때 비영업 관로 안에 있는 내용, 비영업 대금 이건 제외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에
최고 세율이 25%가 넘지 않죠. 근데 비영업 대금이익을 원칙수 분리과세로 끝나면 25% 세금 내니까 오히려 분리과세하는 게 훨씬 더 불리한 개념이 되어서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이제 그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는 항목이라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이제 투자 신탁의 이익은 14%로 원칙수되니까 이제 세금을 더 적게 낼 수가 있으니까 분리가 선택 가능하죠. 다섯 번째,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이자소득만 있다는 뜻은 아까 했던 사업소득 수익사업과 채권 매매액 수익사업이 없어서 장부 기장 의무가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옆에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장할 의무가 없다.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영리법인의 말 문제는 다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계산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이제 우리 그 6장에서 안 풀었던 그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문제를 마저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6장 제일 마지막에 이제 보시면 우리 이제 마지막 문제가 이제 계산 문제고, 그 계산 문제 위에 이제 말 문제 있죠? 그 말 문제부터 먼저 할 건데, 요런 말 문제가 이제 21년도 회계사 1차 시험에 출제된대요. 사실 좀 굉장히 지엽적인 내용이었어요.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잘 나오지 않는데 아마 쉽게 맞추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옳은 것은 찾으시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인데요. 아까 우리 이제 본문 할 때는 제가 특별히 설명 안 드렸고, 요 문제 풀면서 이제 요 개념 설명을 할게요. 우리 고용목적 사업준비금 설명을 할 때, 언제 설정한 다음에 언제 환입할 거냐에서 가장 원칙적으로는 한 5년간 고용목적 사업을 위해서 지출하고, 그거하고 상계하고 남은 걸 환입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고, 예외적으로 그 5년이 되기 전에 일시 환입하는 경우도 있다 했죠. 그때 일시 환입의 경우에는 이제 비영리법인이 해산하거나, 아니면 고유목적 사업을 전부 다 폐지하거나, 아니면 그 비영리법인의 승인이 취소가 된다거나, 혹은 거주자로 바뀌는 경우나, 뭐 그런 것들 있었죠. 자, 그때 그러한 세 가지 이제 일시 환입에 관련된 좀 더 세부적인 지엽적인 내용이 출제가 됐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우리 이제 비영리법인이 해산이 되면 원래 이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전부 다 입금에 산입돼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그 비영리법인이 해산하면서 그 비영리법인의 모든 권리, 의무 등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넘기게 되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까지도 승계가 돼요. 그렇게 이제 승계가 되는 경우에는 일시 환입을 할 필요가 없다의 규정이 있어요. 그거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거 보면 동그라미 1번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송금에 산입한 비영리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 그냥 해산했으면 일시에 환입, 하지만 이렇게 권리의 의무를 다 넘기게 되면 오른쪽에 해산 등기일 현재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잔액은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제 승계를 하게 되면 그때는 환입하지 않는다라는 뭐 예외 규정이 있죠. 좀 지엽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이제 2번.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에 잔액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을 일부라도 폐지하는 경우. 자, 우리가 이제 고유목적 사업을 하는데 일부는 폐지했고 나머지 일부는 있으면 여전히 고유목적 사업을 하는 것이고, 여전히 고유목적 사업을 한다면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지출액이 있을 것이니까 일시 환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일부라도 폐지하면 그 잔액은 사유 발생한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할 때 입금에 산입한다는 틀린 거 아시겠죠? 전부 폐지했을 때 환입하는 것이다. 동그라미 3번에 이건 뭐 앞에 할 때도 우리 많이 했던 내용이죠.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송금에 산입한 연도의 종료일 이후 10년이 된 날까지가 아니라 5년이죠. 5년까지 일부만 사용하게 되면 미사용 잔액을 또 이제 환입하는 거. 그다음에 동그라미 이제 4번인데, 요것도 이제 앞에 본문할 때는 설명 안 드렸던 내용이에요. 뭐 출제되었으니까 설명을 할 건데,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이 준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연의 혜택인 거 아시죠? 그럼 이연의 혜택은 뭐냐? 이자의 혜택인 거예요. 그만큼 내가 초반에 세금을 적게 내고 후반부에 세금을 내는 것이니까 초반부에 덜 낸 세금을 후반부에 내면 그 세금 금액에 대해서 기간의 이자 정도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 비영리법인이 처음에 이제 준비금 사용하겠다고 설정을 해놓고 나중에 5년 동안 사용하지 않게 되면 약속을 어긴 것이죠. 그럼 약속을 어겼으니까 이자 혜택도 박탈해야 돼서 5년 동안 미사용하고 일시 환입할 때는 그놈에 대한 이자 상당액,
세금 적게 낸 금액, 초반부에 적게 낸 금액에 대한 이자 상당히까지도 토해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환입하는 중에서도 금방처럼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잔액을 일시 환입할 때만 그렇게 이자 상당액을 추징당하는 것이지, 일시 환입의 사유 있죠? 비영리법인이 해산된다든지 고유목적 사업전부 폐지했다든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이 이제 법인으로서의 자격이 취소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큼은 이자 상당액을 토해내지 않게끔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4번이다. 이거 보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거주자로 변경이 되는 경우는 일시 환입의 사건이죠. 그때는 이제 오른쪽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전액을 입금에 산입하고까지는 좋은데 그 잔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법인세에 대하여 납부해야 된다는 아닌 거예요. 일시 환입의 사유인 경우에는 이자 추징이 없어요. 5번째,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이자 배당 금액의 50%가 아니라 100%죠. 그리고 이제 이외 수익 사업은 원칙적으로 50%. 자, 그 밑에 이제 계산 문제 볼 건데, 비영리법인 A 가로 열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인데요. 사실 이 문제도 뭐 좀 굉장히 지엽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수익 사업 중에 이자 배당에 대해서는 100%, 그 다음에 이외 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50%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50%가 아닌 80%짜리도 있고 100%짜리도 있죠. 80%짜리 같은 경우에는 공익법인으로서 고유목적 사업 지출액 중에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그 다음에 이제 100%짜리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인 무조건 100%, 사회복지법인 무조건 100%. 근데 이제 이러한 사립학교나 사회복지법인 아닌 공익법인으로서는 고유목적 지출액 중에 장학금이 80% 이상이 되게 되면 이제 100%가 이제 되게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는 사회복지법인이잖아요. 그럼 장학금 지출액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100% 율이 적용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자 배당은 원래 100%, 수익 사업도 100%가 되는 그런 놈이고, 고유목적 사업과 수익 사업에서 관련된 자료이다. 준비금의 최대 송금 산입법액 한도 구하라는 것이겠죠. 바로 1번에 A의 고유목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3억이다. 뭐 고유목적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준비금 설정 대상이 아닌 것이죠. 수익 사업 소득에 대해서 됐으니까 의미 없는 자료고. 바로 2번에 고유목적 사업 이외의 수익 사업 소득 내역은 다음 같다 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자 8천, 배당 2천 있죠. 요 놈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100%인 거 아시죠? 그래서 8천만 원하고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100%. 그때 이제 거기 이자에 별표가 붙어 있는데 정기예금 이자다. 이건 왜 있냐면 우리 아무리 이자라고 할지라도 비영업 대금 이익은 100%짜리 아닌 밑에 50%짜리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거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당 소득인데 다시 별표 2개가 뭐냐면 읽어보면 내역법인 B로부터 받은 배당으로서 상증세법에 상속세 과세, 그 다음에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으로부터 발생한 것 아니다. 그래서 요거 뭐 역시 본문할 때 설명 아닌데 요거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금방 했던 사실 요거 있죠. 요렇게 상속세 과세가액이나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어 가지고 상증세가 부과되는 주식으로부터의 배당은 또 역시 100% 배당에 안 들어가요. 뭐 그런 예외 있는데 뭐 그런까지 시험에 물을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배당 그러한 주식으로부터의 배당 아닌 것이니까 고민할 여지가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사업소득이 9천 있고요. 거기 갈로 3번에 보시면 16기에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으로서 그 후 과표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 1,000만 있다. 우리 이제 이자 배당 아닌 수익 사업 소득이 9천이 있고 요 놈에 대해서는 이제 무조건 50%, 80%, 100%는 아니고 결손금 빼야 되는 거 아시죠? 그때 그 결손금은 기본적으로 이제 과표 계산 시에 공제 대상이 되는 결손금이죠.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뭐 시점 요건 충족했고 60% 한도도 충분히 범위 내니까 그대로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1,000만 원, 요 금액이 이제 다시 100%가 되겠죠. 하게 되면 1억 8천이 한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정답은 4번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비영리법인 이제 강의는 전부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할게요.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